가을의 끝자락 서울의 심장부를 꿰뚫는 테헤란로의 스카이라인은 차가운 유리와 강철의 숲을 이루고 있었다. 그 숲의 가장 높은 곳 중 하나, 아키텍처 연 유한의 대표 사무실은 미니멀리즘의 정수를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파노라마가 마치 한 폭의 현대 미술작품처럼 걸려 있었고, 그 풍경을 등지고 선 한서연의 실루엣은 공간의 일부처럼 고요하고 단단했다. 그녀는 대한민국 건축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건축가 섬세함과 대담함을 동시에 지닌 디자인으로 여러 건축상을 휩쓴 천재였다. 오후의 햇살이 그녀의 흰 셔츠 위로 비스듬히 쏟아져 내렸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복잡한 설계도면과 두꺼운 전문 서적들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된 그녀의 세계처럼 그곳에는 불필요한 감정의 동요나 흐트러짐이 끼어들 틈이 없어 보였다. 그때 조용한 사무실의 공기를 가르며 비서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흘러나왔다. 대표님, 잠시 시간 괜찮으십니까? 박 팀장님이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서연은 도시를 향했던 시선을 거두고 나지막이 대답했다. 들어오라고 해요. 곧이어 박 팀장이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평소라면 자신감 넘치고 유머러스했을 그의 얼굴에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다. 무슨 일이죠? 서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녀의 직관은 무언가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났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박 팀장은 섣불리 입을 떼지 못하고 태블릿 화면만 만지작거렸다. 그게, 대표님, 혹시 오늘 아침 뉴스 보셨습니까? 아니요. 오전에 현장 미팅이 있어서 아직 못 봤어요. 중요한 뉴스라도 있었나요? 그게 TK건설 강지훈 총수에 관한 소식입니다. 강지훈이라는 이름이 그녀의 귓가에 꽂히는 순간 서연의 심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꽉 붙들린 듯 쿵 하고 내려앉았다. 20년. 그 이름을 의식적으로 떠올리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온 세월이었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그 이름을 완전히 잊은 적은 없었다. 그녀는 애써 표정을 유지하며 물었다. TK건설에요. 대규모 인수합병 건이라도 있나요? 아닙니다, 대표님. 약혼 발표입니다. 박 팀장은 더 이상 말을 끄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태블릿을 그녀의 책상 위로 조심스럽게 밀었다. 화면에는 화려한 호텔 연회장을 배경으로 한 두 남녀의 사진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매스컴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남자. 날카로운 턱선과 깊이를 알 수 없는 눈 냉철함과 야망으로 단련된 얼굴. 소년의 풋풋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세상을 손에 넣은 지배자의 오만함마저 느껴지는 그 남자는 분명 강지훈이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서 수줍은 듯 미소 지으며 팔짱을 끼고 있는 여자. 길고 부드러운 머리카락 선한 눈매,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가진 듯한 표정. 서연은 숨을 멈췄다.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었다. 자신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과 가장 비참해질 이 순간을 모두 함께할 유일한 사람. 윤수아. 서연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 이름이 흘러나왔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그녀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단 한 사람. 기사의 헤드라인이 그녀의 눈을 난도질했다. 속보. TK건설 강지훈 총수 오랜 연인 윤수아와 정경 약혼 세기의 커플 탄생. 오랜 연인. 그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세상은 그들을 오랜 연인이라고 불렀다. 그렇다면 지난 20년간 약속 하나만을 믿고 살아온 자신의 존재는 무엇이었을까? 유령이었을까? 아니면 한심한 망상가였을까? 박 팀장은 차마 서연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업계 사람이라면 누구나 TK건설의 강지훈과 아키텍처 연의 한서연 대표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동네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강지훈 총수가 유독 한서연 대표의 프로젝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소문까지.
하지만 그 누구도 진실을 알지는 못했다. 나가보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박 팀장은 오히려 그 차분함에 더 가슴이 철렁했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서연이 애써 쌓아 올렸던 통제의 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눈앞의 태블릿 화면 속에서 강지훈은 윤수아의 손가락에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고 있었다. 수아는 감격에 젖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완벽한 그림이었다.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순간 사무실의 화려한 풍경이 흐릿해지며 20년 전의 낡은 동네 골목길이 눈앞에 펼쳐졌다. 가을 햇살이 세상을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이던 날이었다. 거대한 은행나무가 동네의 수호신처럼 서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노란 은행잎이 눈처럼 흩날렸다. 교복을 입은 18살의 서연과 수아, 그리고 낡은 작업복 차림의 지훈이 그 나무 아래에 서 있었다. 지훈은 가난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며 공사판을 전전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언제나 별처럼 빛났다. 세상을 다 삼켜버릴 듯한 야망과 서연을 향한 애틋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 서울로 가. 지훈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기차표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갑자기 왜? 여기서는 안 돼. 이렇게 살다 죽을 수는 없어. 성공할 거야.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높은 곳으로 올라갈 거야. 그의 주먹이 단단하게 쥐어졌다. 그의 시선은 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다. 기다려줘, 서연아. 내가 성공해서 너를 지켜줄 힘이 생기고 너에게 모든 걸 다 줄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꼭 다시 돌아올게. 바로 여기 이 은행나무 아래로. 약속할게. 그것이 그들의 약속이었다. 서연은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꿈을 믿었고 그의 사랑을 믿었다. 그 약속을 평생의 등대처럼 여기며 살아가리라 다짐했다. 옆에 서 있던 수아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다. 걱정 마. 지훈 오빠는 꼭 성공해서 돌아올 거야. 내가 옆에서 너랑 같이 기다려줄게. 그날 이후 강지훈은 정말로 사라졌다. 처음 몇 년은 간간히 소식이 들려왔다. 작은 건설 회사에 들어갔다는 이야기, 밤낮 없이 일하며 인정받고 있다는 이야기. 서연은 편지를 썼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수아는 그런 서연을 위로하며 오빠가 너무 바빠서 그럴 거야. 성공에 집중해야 하니까. 우리끼리라도 꿋꿋하게 기다리자라고 말했다. 시간이 흘러 강산이 2번 변했다. 서연은 죽을 힘을 다해 공부했다. 그가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면 자신도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를 기다리는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자신을 갈고 닦았다. 건축은 그녀에게 유일한 탈출구이자 희망이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학도를 거쳐 자신만의 회사를 세웠고 마침내 업계의 정상에 우뚝 섰다. 그녀의 모든 성공은 강지훈과의 재회를 위한 것이었다. 언젠가 그가 약속대로 돌아왔을 때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그를 맞이하고 싶었다. 그 사이 강지훈은 전설이 되어 있었다. 부도 직전에 TK건설을 인수하여 단 몇 년 만에 대한민국 재계서열 10위권의 거대 그룹으로 키워낸 입지전적인 인물.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냉혹한 승부사, 얼음 심장의 총수 같은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서연은 가끔 신문이나 방송에서 그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그가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믿었다. 그가 모든 것을 이룬 뒤에는 약속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그리고 수아는 언제나 그녀의 곁에 있었다. 서연이 밤새 설계도와 씨름할 때 커피를 타주고 프로젝트 수주에 실패하여 좌절할 때 어깨를 다독여 주었다.
지은에 대한 그리움으로 힘들어할 때면 조금만 더 힘내.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라며 위로해 주었다. 그녀는 서연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그 약속의 유일한 증인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오랜 연인이라니.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발 아래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저 수많은 불빛 중 하나는 그가 있는 곳이리라. 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자신의 존재를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 아니, 기억하고 있다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분노와 슬픈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20년의 세월이 그저 한 남자를 기다린 어리석은 시간만은 아니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한서연이라는 자기 자신을 단단하게 구축해왔다. 그녀의 실력, 그녀의 커리어, 그녀의 자부심. 그것들은 온전히 그녀 자신의 것이었다. 그때 책상 위의 휴대폰이 맹렬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윤수아였다. 서연은 한참 동안 울리는 전화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미안하다고 아니면 사실은 오래전부터 사랑했다고 변명이라도 하려는 걸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화면을 꺼버렸다. 다시 한번 울리는 전화.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차갑고 익숙한, 그러나 이제는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지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나다. 강지훈이었다. 서연의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수많은 수문은 질문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뉴스크 봤을 거라 생각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마치 업무 보고를 하는 듯 건조하고 딱딱했다. 할 말이라도 있나? 서연이 간신히 내뱉은 목소리는 스스로가 듣기에도 놀랄 만큼 메마르고 차가웠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무언가 망설이는 듯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건 비즈니스다. 비즈니스. 서연은 실소를 터뜨렸다. 내 친구와 약혼하는 게 비즈니스라고. 수아는 내 친구이기 이전에 우리 그룹의 중요한 파트너인 윤 회장님의 외동딸이다. 이번 약혼으로 TK는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게 돼. 그의 말에는 일말의 변명이나 미안함조차 담겨있지 않았다. 오직 철저한 계산과 논리뿐이었다. 20년 전 은행나무 아래에서 미래를 약속하던 소녀는 이제 없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냉혹한 총수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려고 전화했나? 나더러 이해해달라고. 아니, 그냥 알리고 싶었다.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입으로. 그것이 그의 마지막 배려였을까 아니면 마지막 기만이었을까? 서연은 더 이상 그와 대화를 이어갈 힘이 없었다. 그녀의 20년은 방금 그의 입에서 비즈니스라는 단어로 정이 내려졌다. 한낱 거래에 부수적인 피해 정도로 치부되었다. 알겠다. 축하하지. 세기의 커플 탄생이라더군. 바쁠 테니 이만 끊는다. 서연은 그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는 휴대폰의 전원을 꺼버렸다. 사무실에는 다시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도시의 야경은 더욱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 어떤 빛도 들어오지 않았다. 텅 빈 잿빛이었다. 오랫동안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집어삼키려 했지만 그녀는 가라앉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사치였다. 이제 와서 우는 것은 그들의 승리를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태블릿을 들었다. 그리고 강지훈과 윤수아의 약혼 기사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그들의 행복한 얼굴을, 그들이 주고받는 사랑의 언약들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눈에 새겼다. 심장이 조각조각 부서지는 고통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 고통의 가장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불꽃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복수심과는 다른 것이었다. 증오라고 하기에도 부족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자존심이자 빼앗긴 시간과 믿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다. 무너지지 않아. 그녀는 다짐했다. 네오히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내게 남아있어. 내 능력, 내 이름 그리고 내 자신. 나는 이것들로 증명해 보이겠어. 너희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너희가 놓친 것이 무엇이었는지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서연은 태블릿 화면을 껐다. 그리고 책상 위에 펼쳐진 설계도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것은 공교롭게도 TK건설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초대형 프로젝트 밀레니엄 시티의 조감도였다.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슬픔과 절망이 깃들어 있던 눈동자에서 이제는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약속은 깨졌다. 사랑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전쟁이었다. 강지훈과의 통화가 끊긴 후 한서연의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여전히 밀레니엄 시티의 조감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복잡하게 얽힌 선들과 정교하게 계산된 구조물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연마해온 세계는 이토록 명확하고 논리적이었건만 20년의 세월과 사람의 마음은 단 한 줄의 공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미로가 되어버렸다. 미주니스. 그가 뱉은 단어가 독처럼 그녀의 혈관을 타고 흘렀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순수했던 열망과 굳건했던 약속을 한낱 거래의 제물로 바칠 만큼 그의 지난 20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기억은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시 과거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들의 어린 시절은 가난했지만 결코 불행하지는 않았다. 낡은 주택들이 어깨를 맞대고 있던 작은 동네에서 서연과 지훈, 그리고 수아는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였다. 특히 서연에게 지훈은 세상 그 자체였다. 부모님의 불화로 늘 차가운 집안 분위기 속에서 자란 그녀에게 고아 신세에도 불구하고 결코 기죽지 않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지훈은 동경의 대상이자 유일한 위안이었다. 한여름 땡볕 아래서 지훈이 공사장 인부들 틈에 섞여 벽돌을 나르던 모습이 떠올랐다. 땀으로 흠뻑 젖은 셔츠, 가냘픈 어깨하지만 그 누구보다 강렬하게 빛나던 눈빛. 서연은 매일같이 차가운 물병을 들고 그를 찾아갔다. 지훈은 늘 귀찮다는 듯 퉁명스럽게 굴었지만 그녀가 건네는 물병을 받아들 때면 그의 귀 끝이 붉게 물들곤 했다. 너 같은 애가 이런 데 오는 거 아니야. 그럼 너 같은 애는 이런 데서 일해도 되고. 난 어차피 이렇게 살 놈이야. 아니, 넌 그렇게 살 놈 아니야. 넌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될 거야. 서연의 단호한 말에 지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물만 들이켰다. 그 순간 지훈의 눈에 스쳤던 복잡한 감정들을 서연은 아직도 기억했다. 고마움, 미안함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깊은 자괴감. 그때 서연은 다짐했다. 언젠가 자신이 최고의 건축가가 되어 그가 더 이상 땡볕 아래서 고생하지 않아도 될 멋진 집을 지어주리라고. 수아는 늘 그들 곁에 있었다. 유복한 집안에서 사랑받고 자란 수아는 언제나 밝고 상냥했다. 그녀는 서연과 지훈 사이에 든든한 다리 역할을 자처했다. 지훈이 서연에게 미처 표현하지 못하는 속마음을 대신 전해주기도 했고 서연이 지훈 때문에 속상해할 때면 함께 욕을 해주며 위로했다. 서연아, 지훈 오빠는 널 정말 좋아해. 단지 표현이 서툴러서 그래. 정말 근데 왜 나한테는 항상 퉁명스럽게 굴지? 부끄러워서 그렇지. 넌 우리 동네 공주님이잖아. 오빠는 자기 처지가 부끄러운 거야. 수아의 말을 들으며 서연은 안심했고 지훈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수아의 그 상냥한 미소 뒤에는
언제나 읽을 수 없는 미묘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지훈이 서연을 바라볼 때 수아의 시선은 언제나 그런 지훈의 뒷모습을 향해 있었다. 그 눈빛에 담긴 것이 순수한 우정 이상의 감정이라는 것을 그때의 서연은 미처 알지 못했다. 화면은 현재의 강지훈 TK그룹의 총수집무실로 전환된다. 강지훈은 방금 서연과의 통화를 끝낸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대리석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집무실은 서연의 사무실보다 훨씬 더 넓고 화려했으며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마치 그가 정복한 왕국처럼 펼쳐져 있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쪼가하지. 서연의 마지막 말은 얼음 송곳이 되어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어떤 원망이나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경멸에 가까운 무관심뿐이었다. 차라리 울며 매달리거나 욕을 퍼부었다면 마음이 덜 불편했을지도 모른다. 그의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액자로 향했다. 그 안에는 윤수아와 함께 찍은 약혼식 사진이 담겨 있었다. 수아는 행복하게 웃고 있었고 그 역시 카메라를 향해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완벽한 한 쌍. 모두가 그렇게 말했다. 20년 전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을 때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차가운 지하 단칸방 하루를 버티기 위해 먹었던 컵라면, 그리고 사람들의 멸시. 그는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서연에게 돌아가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했다. 낮에는 공사장에서, 밤에는 식당에서 접시를 닦았다. 잠잘 시간을 쪼개 건축 관련 서적들을 탐독했다. 그러다 기회가 찾아왔다. 부도 직전의 작은 건설사, 태광건설. 지금의 TK그룹의 전신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뛰어난 머리와 동물적인 감각, 그리고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자비함으로 그는 회사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다. 그는 낡은 건물을 부수고 새로운 빌딩을 세우듯 과거에 순수했던 자신을 부수고 냉철한 사업가 강지훈을 새로 세웠다. 그 과정에서 그는 수많은 적을 만들었고 수많은 배신을 겪었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의 맨 얼굴을 마주하며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하게 굳어갔다. 서연에게 편지를 쓸 시간도 그녀를 그리워할 마음의 여유도 사치라고 생각했다. 성공하기 전까지는 그녀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기 전까지는 그녀를 잊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가 재계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윤 회장 바로 수아의 아버지가 그에게 접근했다. 당시 강지훈의 TK그룹은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자금난과 적대적 M&A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다. 윤 회장은 막대한 자금력과 정계 인맥을 가진 거물이었다. 강 사장 자네의 야망이 마음에 드네. 하지만 날개만으로는 하늘을 날 수 없어. 바람을 등져야지. 노예한 사업가는 그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회장님의 바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 딸 수아를 아는가? 어릴 적부터 자네를 마음에 품고 있었지. 자네가 내 사위가 된다면 TK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태풍을 얻게 될 걸세.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그의 모든 것을 걸어 이룩한 제국이 무너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의 머릿속에 잠시 서연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은행나무 아래에서의 약속, 그녀의 맑은 눈동자. 하지만 그 기억은 곧 냉혹한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사라졌다.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어. 서연이도 내 꿈도. 일단 살아남아야 한다. 더 강해져야 한다.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이것은 서연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그녀를 포함한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그는 결국 윤 회장의 손을 잡았다. 한편 윤수아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훈이 떠난 후 그녀는 서연의 곁을 지키며 충실한 친구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시기와 질투라는 독버섯이 자라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사랑했다.
서연보다 먼저, 그리고 어쩌면 더 간절하게. 하지만 지훈의 눈은 언제나 서연만을 향해 있었다. 수아는 서연의 모든 것을 부러워했다. 뛰어난 재능, 당당한 자신감, 그리고 강지훈의 사랑까지. 그녀는 지훈이 초기에 서연에게 보냈던 몇 통의 편지를 몰래 가로챘다. 서연에게는 지훈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다고, 그는 이미 우리를 잊었을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훈에게는 서연이 이미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 잘 지내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그녀는 교묘하게 두 사람 사이에 벽을 쌓았고 그들이 서로에게 지쳐 멀어지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아버지를 졸라 서울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는 지훈을 돕게 했다. 하지만 그 도움은 결코 순수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고 싶었고 그가 자신에게 빚을 지게 만들고 싶었다. 그녀는 지훈 앞에 가장 이상적인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이해심 많은 조력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서연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었다는 듯이. 마침내 아버지가 지훈에게 결혼을 제안했을 때 수아는 드디어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승리했다. 다시 현재의 강지훈. 그는 액자를 뒤집어 엎었다. 수아의 행복한 미소가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는 서연과의 마지막 통화를 떠올렸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알던 눈물 많고 여렸던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가다운 자신감과 배신당한 여자의 상처를 넘어선 어떤 단단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이미 그 없이도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되어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은 깨달았다. 자신이 권력과 맞바꾼 것이 단순히 한 여자의 사랑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자신의 유일했던 진심 가장 순수했던 시절의 꿈,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혼의 일부였을지도 모른다. 그가 이룬 이 거대한 제국은 어쩌면 모든 것을 잃은 뒤에 남겨진 화려한 폐허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창밖의 도시 불빛이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서 번져나갔다.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아주 작은 후회의 균열이 그의 얼음 같던 심장에 생겨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이제 막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혹독할 것임을 직감했다. 약혼 발표가 있은 후 며칠이 지났다. 한서연은 일에 몰두했다. 슬픔에 잠식당할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건축은 그녀에게 도피처이자 무기였다. 복잡한 구조역학을 계산하고 수백 장의 도면을 검토하는 동안에는 배신감의 무게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그녀의 직원들은 대표의 날카로운 집중력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책상 위에 묵직한 크림색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다. 금박으로 새겨진 대한민국 건축인의 밤, 코리아 아키텍스 나이트 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매년 업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모이는 화려하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는 사교계의 정점이었다. 그녀는 참석자 명단을 훑어보지 않아도 그곳에 누가 있을지 알 수 있었다. 대한민국 최대 건설사의 총수가 된 강지훈과 그의 약혼녀가 된 윤수아. 그들은 분명 그날 밤에 가장 빛나는 주인공이 될 터였다. 첫 번째 본능은 거절이었다. 굳이 그들의 행복을 과시하는 자리에 가서 들러리를 설 필요는 없었다. 상처를 헤집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곧 생각을 바꿨다. 여기서 피하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같았다. 강지훈과 윤수아에게 나는 너희 때문에 상처받아 숨어버린 약자라는 만족감을 안겨주는 꼴이었다. 아니, 그렇게는 안 돼. 그녀는 참석 회실란에 망설임 없이 체크했다. 버려진 옛사랑이 아니라 아키텍처 연예 대표 한서연으로서 그 자리에 서는 것이다. 그녀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갑옷처럼 아껴두었던 옷을 꺼냈다. 화려한 드레스가 아니었다.
몸의 선을 따라 흐르는 듯한 실루엣에 짙은 네이비색 실크 팬츠 슈트였다. 우아하면서도 지적이고 그 어떤 장신구보다도 강력한 프로페셔널리즘을 발산하는 옷이었다. 행사가 열리는 호텔의 연회장은 그야말로 부와 권력의 집결지였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눈부신 빛 아래 대한민국의 건축과 건설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와인잔을 부딪히며 가식적인 미소를 나누고 있었다. 서연은 홀로 그러나 당당한 걸음으로 연회장에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은 즉시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최근 그녀가 수주한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찬사도 있었지만 강지훈의 과거와 그녀를 연결짓는 악의적인 호기심이 더 많다는 것을 그녀는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 모든 시선들을 무시한 채 자신을 알아보고 다가오는 업계 동료들에게 차분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이곳은 그녀의 영역이기도 했다. 바로 그때 연 회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입구 쪽으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강지훈과 윤수아가 들어서고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를 입은 강지훈은 주변을 압도하는 냉철한 카리스마를 뿜어냈고 그의 팔짱을 낀 윤수아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이 밤을 위해 태어난 한 쌍의 주인공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군중을 가로질러 서연에게 닿았다. 시간이 멈춘 듯한 짧은 정적. 그것은 수많은 감정이 뒤섞인 소리 없는 폭발과도 같았다. 만남은 피할 수 없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수아의 손에 이끌려서인지 아니면 그 자신의 복잡한 심리 때문인지 강지훈이 먼저 서연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서연아 와주었구나. 난 네가 안 올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먼저 입을 연 것은 수아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교묘하게 감춰진 동정과 승리자의 여유가 묻어 있었다. 얼굴이 좀 상한 것 같네. 힘든 일이라도 있었어. 그것은 동정을 가장한 공격이었다. 서연을 상처받은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다. 하지만 서연은 그 미끼를 물지 않았다. 그녀는 희미하지만 단호한 미소를 지으며 수아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걱정해줘서 고마워 수아야. 요즘 큰 프로젝트 때문에 밤샘이 잦아서 그런가 봐. 하지만 피곤하진 않아.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에너지가 넘치는 걸. 그녀의 차분한 대답에 수아의 얼굴의 순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시선을 옮겨 강지훈을 향했다. 그리고는 과거의 모든 감정을 지워낸 완벽하게 사무적인 태도로 손을 내밀었다. 약혼 축하드립니다, 강총수님. 뉴스에서 전부 밝겐 심하시다. 강경수님. 오빠가 아닌 그 공식적인 호칭은 두 사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을 세웠다. 그것은 지난 20년의 세월과 그 아래 묻힌 약속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선언과도 같았다. 개인적인 감정은 모두 소멸되었고 오직 비즈니스 관계만이 남았다는 무언의 통보였다. 강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눈물이나 분노 혹은 애정이 뒤섞인 그 어떤 격한 반응을 예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눈앞의 한서연에게서는 그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자신과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내공을 지닌 한 기업의 대표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그녀의 손을 맞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단단했지만 스치는 감촉은 냉정하기 그지없었다. 감사합니다, 한 대표님. 그 역시 한 대표님이라고 그녀를 칭했다. 짧은 악수였지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수만 볼트의 전류가 흘렀다. 강지훈은 깨달았다. 자신이 버리고 떠나온 소녀는 이제 세상에 없었다. 그의 눈앞에 있는 여성은 압도적인 압박감 속에서도 조금도 흐트러짐 없는 우아함으로 자신을 제압하고 있었다. 이 짧은 만남에서 주도권은 완벽하게 서연에게로 넘어왔다. 동정하려던 수아는 졸지에 속 좁고 불안해하는 약혼녀가 되어버렸고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강지훈은
자신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서연은 정중하게 목례를 하고는 몸을 돌렸다. 한치의 미련도 없는 깔끔한 퇴장이었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하나 들고 연회장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멀리서 그들을 관찰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축하 인사를 받으면서도 두 사람의 모습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강지훈의 표정은 더욱 굳어 있었고 수아는 애써 밝게 웃고 있었지만 불안한 듯 자꾸만 그의 팔을 붙잡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는지 서연은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때 한국 건축계의 원로인 이강석 교수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서연의 대학 시절 스승이자 그녀의 재능을 일찍이 알아보고 지지해준 멘토였다. 한 대표 역시 여기 있었군. 자네의 슈트는 언제나 100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군. 교수님 과찬이십니다. 과찬이라니. 최근 자네가 디자인한 미술관 아주 인상 깊게 봤네. 공간에 대한 자네만의 철학이 더욱 깊어졌어. 듣자 하니 TK건설의 밀레니엄 시티 프로젝트에도 참여한다지. 부디 자네처럼 진정한 비전을 가진 건축가가 그 프로젝트를 맡게 되기를 바라네. 돈만 좇는 장사꾼들 말고 이 교수의 말은 주변 사람들도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그것은 서연의 전문적 위상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강지훈의 TK건설을 향한 은근한 견제구이기도 했다. 서연은 그저 담담히 미소 지으며 감사를 표했다. 파티가 무르익어갈 무렵 서연은 연회장을 가로질러 나가는 강지훈과 마지막으로 눈이 마주쳤다. 그의 시선은 복잡했다. 후회 짜증, 그리고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불청객 같은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시선은 수정처럼 맑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 안에는 과거의 사랑의 흔적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강력한 경쟁 상대를 마주한 고요한 투지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들어 입술을 죽였다. 차가운 액체가 그녀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이제 막 시작된 전쟁을 향한 결의를 다져주었다. 첫 번째 전투는 그녀의 승리였다. 건축인의 밤이 남긴 파장은 생각보다 컸다. 업계의 가심나는 한서연과 강지훈의 냉랭한 재회로 떠들썩했다. 세간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부담스러울 법도 했지만 서연은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이제 새로운 전쟁터를 향해 있었다. 바로 TK그룹의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 밀레니엄 시티였다. 다음 날 아침 아키텍처 연회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연은 프로젝트 팀원들 앞에 서서 거대한 스크린에 띄워진 사업 개요를 설명하고 있었다. 밀레니엄 시티는 단순한 주상복합단지나 신도시 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이것은 서울의 낙후된 구도심 하나를 통째로 드러내고 그 자리에 미래형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주거, 상업, 문화, 녹지 공간이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최첨단 AI와 친환경 기술이 도시 전체의 인프라를 구성하게 될 겁니다. 총사업비 10조 원.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 주도 도시 개발 사업이죠. 팀원들은 마른 침을 삼켰다. 이 프로젝트를 수주한다는 것은 단순히 큰 계약을 따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것은 회사의 위상을 단숨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이자 한 건축가의 이름을 역사에 새길 수 있는 영광이었다. 현재 국내외 10여 개의 최상위 아키텍처 펌들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아키텍처 연은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고 연혁도 짧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열세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연은 팀원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불안감과 함께 뜨거운 도전의식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거대하고 관성에 젖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젊고 유연하며 대담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시도하지 못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과 자본의 싸움이 아니라 철학과 비전의 싸움이 될 겁니다. 며칠 후 TK그룹 본사에서 열리는 공식 프로젝트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연은 강지훈의 제국으로 직접 들어갔다. 테헤란로의 중심에 우뚝 솟은 TK타워는 짙은 색의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수정탑 같았다. 차갑고 위압적이며 속을 드러내지 않는 건물은 그 주인을 꼭 닮아 있었다. 최고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은 최첨단 시설들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테이블을 중심으로 입찰에 참여한 각 회사의 대표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강지훈은 상석에서 마치 옥좌에 앉은 황제처럼 회의를 주재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비전문가인 윤수아가 윤 회장 측 고문이라는 애매한 직함으로 배석해 있었다.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는 그녀의 존재는 회의의 격을 떨어뜨렸고 서연을 포함한 다른 참석자들의 미간을 셔누르게 만들었다. 강지훈은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직접 프로젝트의 비전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화려하고 거대했다. 수많은 데이터와 통계가 스크린을 수놓았고 그의 입에서는 용적률 극대화, 상업적 가치 최적화, 개발 이익 환수 같은 냉정한 단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가 꿈꾸는 밀레니엄 시티는 인간의 삶을 담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거대한 기계처럼 느껴졌다. 설명을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에 강지훈은 마치 미리 계획했다는 듯 서연을 지목했다. 한서연 대표님, 그의 목소리는 정중함을 가장했지만 그 안에 담긴 미묘한 조롱의 뉘앙스를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아키텍처 연은 예술성 짙은 디자인으로 유명한 곳이죠.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는 무엇보다 현실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무시였다. 서연의 건축 철학을 그저 예쁜 그림 정도로 폄하하며 이 거대한 상업 프로젝트를 감당할 능력이 없을 것이라는 의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과거에 묶어두고 있었다. 꿈 많고 순수했던 소녀로만 기억할 뿐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아 자신의 왕국을 세운 전문가로서 인정하지 않았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다.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서연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고 강지훈을 똑바로 응시했다. 물론입니다, 강총수님. 하지만 건축에서 진정한 현실성이란 단기적인 수익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릴 만큼 명료하고 힘이 있었다. 오직 이웃만을 위해 지어진 도시는 결국 영혼을 잃고 유령도시가 될 뿐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최고의 상업적 가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곳에서 살고 일하고 꿈꾸고 싶어하는 지속 가능한 인간 중심의 공간을 만드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더욱 깊어지는 도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밀레니엄 시티가 아닐까요? 그것은 강지훈의 비전에 대한 정면 반박이자 더 높은 차원의 철학적 도전이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TK그룹의 다른 임원들 몇몇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그의 독단적인 방식에 내심 방함을 가지고 있던 이들에게 서연의 발언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강지훈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는 자신의 영역에서 특히 그녀에게 이처럼 허를 찔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분위기가 미묘하게 흐르자 옆에 앉아있던 윤수아가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어머, 우리 서연이는 여전히 이상주의자네. 꼭 옛날 모습 그대로야. 정말 순수하다니까.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가벼운 농담이었지만 진지한 비즈니스 미팅의 흐름을 깨는 그녀의 발언은 오히려 스스로를 철없고 자격 미달인 사람으로 만들 뿐이었다. 싸늘한 침묵이 흘렀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질 때 강지훈이 서연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한층 더 차가워져 있었다. 한 대표 개인적인 철학 때문에 전문적인 판단을 흐리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TK그룹은 꿈 따위에 수조 원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서연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강 총수님,
과거의 선입견 때문에 현재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비전과 수익성을 모두 증명하는 기획안을 제출할 겁니다. 최고의 계획이 승리하게 되겠죠. 그 짧은 대화로 전선은 명확해졌다. 이것은 더 이상 깨진 약속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었다. 도시와 건축을 바라보는 두 개의 다른 이데올로기가 대한민국 최대의 프로젝트라는 전쟁터 위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 것이다. TK타워를 빠져나온 서연은 차가운 빌딩의 그늘을 벗어나 햇살 아래에 섰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제국 안에서 느껴야 했던 위압감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온몸의 피가 뜨거워지는 듯한 경쟁심이 솟구쳤다. 그녀는 강지훈의 비전을 보았고 그 약점을 정확히 파악했다. 그의 도시에는 영혼이 없었다. 이제 어떻게 이겨야 할지 명확해졌다. 서연은 차에 올라타자마자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사무실로 돌아가죠. 그리고 박 팀장에게 연락해서 기존에 준비하던 초안은 전부 폐기하라고 전해주세요. 새로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TK그룹과의 설명회가 끝난 직후 아키텍처 연예 사무실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한서연의 전면 폐기 선언은 팀 전체를 충격과 혼란에 빠뜨렸다. 지난 몇 달간 밤샘 작업을 하며 쌓아 올린 결과물을 한순간에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팀원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대표님,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까? 마감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박 팀장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에는 초조함이 역력했다. 서연은 회의실 중앙에 서서 벽면을 가득 채운 기존의 설계도와 조감도들을 차례로 떼어냈다. 그녀의 행동은 단호하고 거침이 없었다. 우리가 준비했던 계획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건 다른 경쟁사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훌륭함이에요. 강지훈 총수를 그리고 TK그룹의 이사회를 압도하려면 그들의 상상력 자체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녀는 텅 빈 벽 앞에 서서 팀원들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피로감 대신 광기에 가까운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이 도시라는 하드웨어를 팔려고 한다면 우리는 삶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팔 겁니다. 겉모습만 화려한 유령 도시가 아니라 심장이 뛰고 피가 흐르는 살아있는 유기체를 만들 겁니다. 기존의 도시 설계 문법은 모두 잊어버리세요. 지금부터 우리는 백지 위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그릴 겁니다. 그날부터 서연은 거의 사무실에서 살다시피 하였다. 그녀는 팀을 여러 개로 나누어 각자에게 파격적인 미션을 부여했다. 도시계획팀에게는 용적률과 건폐율 같은 기존의 법규에 얽매이지 말고 인간의 동선과 커뮤니티 형성에 가장 이상적인 공간 구조를 연구하라고 지시했다. 디자인팀에게는 천편일률적인 마천루 디자인을 버리고 자연과 기술이 결합된 혁신적인 형태의 건축물을 구상하라고 주문했다. 심지어 인문학자, 사회학자, 환경운동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려 도시가 인간의 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강지훈은 밀레니엄 시티를 숫자로 접근했지만 서연은 사람으로 접근했다. 그녀의 팀은 프로젝트 부지에 실제로 살았던 주민들의 역사, 그들의 애환이 담긴 낡은 골목길,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났던 작은 나무 한 그루까지 모든 것을 데이터로 만들었다. 그녀는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재개발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을 존중하고 미래와 연결하는 재생의 개념을 프로젝트의 핵심 철학으로 삼았다. 밤이 깊어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 서연은 홀로 거대한 모형도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서 연필이 쉴 새 없이 움직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개의 아이디어가 충돌하고 융합하며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도시의 중심부에 거대한 중앙공원을 설계했다. 단순한 녹지가 아니었다. 사계절 내내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고 빗물을 정수하여 도시 전체에 공급하는 생태 심장부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
빌딩들은 서로를 향해 마주보는 대신 햇빛과 바람의 길을 따라 유기적으로 배치되었고 각 건물의 옥상은 스카이 브릿지로 연결되어 입주민들이 차도를 건너지 않고도 도시 전체를 산책할 수 있는 거대한 하늘 공원을 형성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혁신적이었지만 동시에 지극히 인간적이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놀이터 노인들이 편안하게 햇볕을 쬐을 수 있는 벤치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거리. 그녀의 설계도 위에서 밀레니엄 시티는 차가운 강철과 유리의 집합체가 아니라 따뜻한 온기를 가진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서연은 프로젝트 부지의 토지 보상 문제에 대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TK그룹이 제시한 공식 자료에는 모든 보상 절차가 합법적으로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었지만 그녀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조사팀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몇몇 핵심 부지의 원주민들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헐값에 땅을 팔고 떠났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특히 마지막까지 이주를 거부하며 버텼던 작은 교회와 그 주변 부지가 의문의 화재 사고 이후 헐값에 TK그룹의 자회사로 넘어갔다는 사실은 그녀의 의심을 증폭시켰다. 이 화재,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겠어요. 박 팀장이 조사 보고서를 들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경찰은 누전으로 인한 실화로 종결했지만 타이밍이 너무 절묘합니다. 이 교회가 버티고 있는 한 전체 프로젝트의 레이아웃이 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 교회 목사님과 연락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화재 당시 주변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도 다시 한번 샅샅이 뒤져보세요. 뭔가 있을 겁니다. 그녀는 직감했다. 강지훈이 세운 화려한 제국의 기반 아래 어둡고 추악한 비밀이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은 그 문제를 파고들 때가 아니었다. 일단은 실력으로 압도적인 기획안으로 승부해야 했다. 1차 심사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는 날, 발표는 강지훈이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네로라 하는 경쟁사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대부분은 TK그룹의 입맛에 맞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춘 비슷한 내용들이었다. 마지막으로 아키텍처 연의 차례가 되었다. 서연은 무대 중앙에 섰다. 그녀의 등 뒤 스크린에는 복잡한 데이터나 화려한 조감도 대신 프로젝트 부지에 낡은 골목길을 찍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떠 있었다. 이곳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다. 이곳에는 누군가의 첫사랑이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었고 고단한 하루를 마친 아버지들의 귀갓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시를 짓는다는 명목 아래 이 모든 소중한 기억들을 너무나 쉽게 지워버리곤 합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다른 회사들과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건물을 설명하지 않았다. 그곳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기술을 자랑하지 않았다. 그 기술이 어떻게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인지를 보여주었다. 스크린 위에서는 3D 시뮬레이션 영상이 펼쳐졌다. 아침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오는 아파트 유모차를 끌고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거리 이웃과 함께 텃밭을 가꾸는 옥상 정원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졌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말했다. 저희가 제안하는 밀레니엄 시티는 단순히 가장 높은 빌딩이나 가장 넓은 쇼핑몰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가장 행복한 도시를 짓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장 행복한 도시가 결국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는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다. 심사위원들의 표정은 충격과 감탄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도시 비전을 목격한 것이다. 강지훈은 굳은 표정으로 서연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그 자신도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경외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얕보았다. 그녀가 그저 감상적인 이상주의에 빠져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허를 찌르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무기,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그 순간 강지훈은 처음으로 패배의 가능성을 예감했다. 한서연의 1차 프레젠테이션이 몰고 온 후폭풍은 거셌다. 건축계는 아키텍처 연의 혁신적인 제안에 대한 이야기로 연일 시끄러웠다. 업계의 유력 저널들은 밀레니엄 시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선구적인 비전이라며 찬사를 쏟아냈다. 다크호스는커녕 참가 자격조차 의심받던 한서연의 회사는 단숨에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다. 이 모든 상황은 강지훈과 TK그룹 그리고 윤수아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했다. 프레젠테이션이 있던 날 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에는 얼음장 같은 침묵이 흘렀다. 윤수아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와인을 따르며 지훈의 눈치를 살폈다. 그냥 감상적인 연설이었어, 지훈 씨. 행복한 도시라니 너무 비현실적이잖아. 이 사회가 그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 넘어갈 리 없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연의 성공을 애써 폄하하려는 불안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등진 채 서 있었다. 그는 냉혹한 사업가였고 바로 그 때문에 한서연의 프레젠테이션이 가진 힘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순진한 소리 마, 수아야. 그의 목소리는 유리처럼 차가웠다. 한서연은 꿈을 판 게 아니야. 브랜드를 판 거지. 그것도 아주 강력한.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감성적인 스토리텔링으로 프로젝트의 격을 바꿔버렸어. 이제 밀레니엄 시티는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라 가장 살고 싶은 미래 도시라는 이미지를 갖게 됐다고. 이 사회의 늙은 여우들이 그걸 모를 것 같아. 강지훈의 질책에 수아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그는 수아의 의견을 일축하며 두 사람 사이의 지적인 격차와 자신의 깊은 실망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TK그룹의 안주인이 될 자신의 위치가 한서연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전문가로서 서연과 경쟁할 수 없다면 여자로서 그녀를 무너뜨리는 수밖에 없었다. 며칠 뒤 인터넷 연예 가심 매체에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 하나가 올라왔다. 단독 밀레니엄 시티. 입찰 버려진 옛사랑의 처절한 복수극이었나. A 건축가와 K 총수의 숨겨진 과거. 기사의 내용은 교묘하고 악의적이었다. 한서연을 강지훈에게 버림받은 뒤 복수심에 불타는 집착적인 전 여자친구로 묘사했다. 그녀가 밀레니엄 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 역시 순수한 건축적 열정이 아니라 강지훈의 약혼녀가 된 자신의 친구를 질투하여 그들의 인생을 망치기 위한 계획적인 행동이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다. 기사에는 그들의 과거를 아는 익명의 측근 인터뷰까지 실려 있었다. 물론 그 측근은 윤수아 자신이거나 그녀가 매수한 누군가일 터였다. 기사는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했다. 아키텍처 연예 사무실은 빗발치는 문의 전화로 마비가 될 지경이었다. 팀원들은 분노를 참지 못했다. 대표님,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당장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박 팀장이 흥분해서 소리쳤다. 하지만 서연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악의적인 화살들을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다. 누구의 소행인지 무슨 의도인지 너무나도 뻔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대가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짓이었다. 아니요, 어떤 대응도 하지 마세요. 하지만 대표님, 진흙탕 싸움은 진흙탕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돼요. 그녀는 소문을 소문으로 덮는 대신 격의 차이를 보여주기로 했다. 그녀는 수많은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 중 가십이 아닌 심층 경제 분석으로 가장 권위 있는 경제저널 한 곳의 단독 인터뷰에만 응했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강지훈이나 윤수아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스캔들에 대한 해명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건축 철학 도시와 인간의 관계, 그리고 밀레니엄 시티를 통해 구현하고 싶은 미래의 비전에 대해 열정적이고 지적인 언어로 이야기했다.
그녀는 완벽한 전문가의 모습으로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는 확고한 비정아의 모습을 대중에게 각인시켰다. 그녀의 이러한 품격 있는 대응은 대중의 여론을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대중들은 자극적인 스캔들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프로페셔널한 여성 건축가에게 박수를 보냈다. 윤수아가 터뜨린 타블로이드 기사는 오히려 그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값싼 질투로 치부되었다. 윤수아의 공격은 처참한 자충수가 되어 돌아왔다. 한편 강지훈은 문제의 기사를 보고 경노했다. 서연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자신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에 지저분한 스캔들이라는 오점을 남긴 것에 대한 분노였다. 그는 질서가 무너지고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생기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그는 즉시 수아의 짓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날 밤 그는 수아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네가 한 짓인가? 얼음장 같은 그의 목소리에 수아의 몸이 굳었다. 이따위 짓이 프로젝트 이미지에 얼마나 큰 타격을 입히는지 알고나 있어. 이건 고등학생들 연애 노름이 아니야. 윤수아 수조원이 오가는 비즈니스라고. 수아는 눈물을 흘리며 변명했다. 전형적인 그녀의 방식이었다. 지훈 씨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 여자가 우리 사이를, 우리 미래를 망치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지훈에게 통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눈물 뒤에 숨은 무능함과 어리석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나를 지켜. 넌 우리 모두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어. 전문가들의 경쟁을 삼류 심파극으로 전락시켰다고. 내 허락 없이 단 한 번만 더 이따위 짓을 벌이면 그땐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알아들었나? 그것은 비즈니스 상대에게나 보여주던 무자비한 경고였다. 수아는 처음으로 지훈에게서 깊은 공포를 느꼈다. 궁지에 몰린 수아는 더욱 위험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 그녀는 서연의 최종 기획안에 대한 정보를 빼내기로 결심했다. 서연의 계획에서 약점을 찾거나 실현 불가능한 부분이라는 꼬투리를 잡아 공격할 생각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돈과 인맥을 이용해 아키텍처 연과 계약을 맺은 인쇄소의 신입 직원에게 접근했다. 하지만 이미 한 차례 공격을 당한 서연은 보안을 몇 배로 강화한 상태였다. 수아의 어설픈 산업 스파이 시도는 서연에 충직한 박 팀장에게 곧바로 발각되었다. 그 직원은 박 팀장의 추궁에 모든 것을 실토했고 윤수아의 비서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술서까지 썼다. 그날 밤 박 팀장은 서연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직원의 자술서와 그가 수아의 비서와 접선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파일이 담긴 USB가 들려 있었다. 대표님, 윤수아 씨가 보낸 쥐새끼 잡았습니다. 서연은 책상 위에 놓인 증거물들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윤수아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나아가 TK그룹의 명성에도 큰 흠집을 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더러운 방식으로 공격해오는 적에게 똑같이 더러운 방식으로 맞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원칙을 지키며 실력으로 승리할 것인가? 공격과 수비의 위치가 바뀌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방어하는 입장이 아니었다. 언제든 상대의 심장을 찌를 수 있는 칼을 손에 쥔 것이다. 그녀의 선택이 이 전쟁의 다음 단계를 결정하게 될 터였다. 윤수아의 산업 스파이 시도에 대한 증거는 한서연의 책상 위에 놓인 채 묵직한 존재감을 발산했다. 박 팀장은 당장이라도 이 폭탄을 터뜨려야 한다는 듯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대표님, 이걸 언론에 터뜨립시다. 윤수아는 물론이고 TK그룹의 이미지에도 치명타가 될 겁니다. 저들의 비열한 방식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USB를 집어들어 자신의 개인 금고 안에 넣고 잠갔다. 아니요, 우리는 저들처럼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 싸움은 실력으로 이길 겁니다. 저들의 스캔들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으로요. 진흙탕에 같이 발을 담그는 순간 우리 역시 저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박 팀장은
그녀의 결정이 답답했지만 한편으로는 존경스러웠다. 그것이 바로 그가 한서연이라는 사람을 믿고 따르는 이유였다. 하지만 서연이 덧붙였다. 이건 보험으로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녀는 순진한 이상주의자가 아니었다. 원칙을 지키되 자신을 보호할 최소한의 무기는 갖춰야 한다는 것을 아는 현실주의자였다. 윤수아의 자잘한 방해 공작이라는 잡음을 제거한 서연은 이제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의심은 계속해서 밀레니엄 시티 부지 매입 과정의 불투명함, 특히 의문의 화재로 사라진 작은 교회를 향해 있었다. 강지훈이 세운 제국의 화려한 외관 아래 분명 무언가 썩어 문드러진 부분이 있을 거라는 직감이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지시를 받은 조사팀은 끈질긴 추적 끝에 화재 이후 자취를 감췄던 교회의 목사를 찾아냈다. 그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세상의 눈을 피해 조용히 살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서효연은 직접 그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다. 박 팀장만을 대동한 채 그녀는 철저히 비밀리에 상월 마을로 향했다. 낡은 사택에서 그들을 맞이한 노년의 목사는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는 TK그룹의 T자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키던 손사래를 쳤다. 돌아가시오. 나는 할 말이 없소.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소. 그의 눈에는 깊은 공포가 새겨져 있었다. 서연은 그를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가져온 밀레니엄 시티의 새로운 조감도를 그의 앞에 조심스럽게 펼쳐 보였다. 목사님, 저는 이곳에 건물을 지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도시를 만들러 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구상하는 도시에 대해 이야기했다. 과거의 기억을 존중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듬으며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을 키우는 도시. 교회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종교를 떠나 모든 시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작은 커뮤니티 공원과 기념 공간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눈물과 불의로 얼룩진 토대 위에는 희망의 도시를 세울 수 없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목사님과 교인들이 그 땅에서 겪었던 일들을 저희가 짓는 도시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목사의 굳게 닫혔던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어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것이 그들이 우리에게 한 짓이오. 목사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DK그룹은 용역 깡패들을 동원해 원주민들을 위협하고 헐값에 땅을 팔도록 강요했다. 그의 교회는 주민들의 마지막 저항 거점이었다. 그는 교인들과 함께 끝까지 버텼다. 그러자 그들은 교회를 불태웠다. 화재는 사고가 아니었어. 명백한 방화였지. 그 증거로 목사는 불타기 며칠 전 받았던 협박 편지와 불에 그을려 반쯤 녹아내린 작은 CCTV 녹화기를 내놓았다. 옆 가게에 달려있던 것을 화재 현장에서 몰래 수거해 보관해온 것이었다. 어쩌면 그 안에 방화범의 모습이 담겨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경찰도 TK에 매수되었을 것이라 믿고 두려움에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리고 목사는 결정적인 증언을 했다. 화재 이후 절망에 빠진 자신을 찾아와 헐값의 교회 부지를 넘기라고 마지막으로 압박했던 사람. 그 용역들을 이끌고 왔던 그 남자는 지훈과 서연의 어릴 적 동네에서 모두가 기피하던 악질적인 불량배, 독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인물이었다. 소년 강지훈이 그토록 경멸했던 인간 쓰레기를 총수 강지훈은 자신의 충실한 사냥개로 쓰고 있었던 것이다. 범죄와 강지훈 사이의 연결고리는 명백해졌다. 그가 얼마나 변했는지, 성공을 위해 어떤 괴물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증거였다. 서연은 목사가 내민 증거들을 건네받았다. 그의 주름진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제 돈은 상관없어. 다만 진실만이라도 밝혀주시오. 그래야 우리 교인들의 억울한 넋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소.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 서연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윤수아의 유치한 산업 스파이 증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강지훈의 제국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이 들려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니었다. 방화, 협박, 폭력, 명백한 중범죄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하고 강지훈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인가? 정의는 실현되겠지만 그것은 한 인간에 대한 완전한 파멸을 의미했다. 어쩌면 감옥에 가게 될지도 모른다. 아니면 이 카드를 마지막 순간까지 숨기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로 사용할 것인가? 그것은 그를 파멸시키는 대신 그의 오만함을 꺾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보다 전략적인 방법이었다. 서효연은 깊은 고뇌에 빠졌다. 은행나무 아래에서 별을 보며 미래를 꿈꾸던 소년과 자신의 성공을 위해 남의 삶을 불태워버린 괴물. 그 둘 사이의 간극에 그녀는 깊은 슬픔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목표는 복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파괴자가 아니라 창조자가 되고 싶었다. 그녀는 후자를 선택했다. 사무실로 돌아온 서연은 팀을 소집했다. 그녀는 최종 프레젠테이션의 구성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프로젝트의 핵심 가치를 설명하는 부분에 땅의 기억, Memory of the Land 이라는 새로운 섹션을 추가했다.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를 기리고 사라진 교회 공동체를 추모하는 내용을 담도의 범죄, 사실은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목사에게서 받은 증거들은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 봉인했다. 그것은 오직 최후의 순간에만 꺼내들 숨겨진 카드였다. 이제 그녀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한 손에는 세상을 감동시킬 가장 아름다운 도시의 비전을, 다른 한 손에는 상대를 단숨에 무너뜨릴 가장 추악한 진실을 들고 마지막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밀레니엄 시티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는 날 TK 타워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TK 그룹의 전체 이사회는 물론 프로젝트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투자자들과 윤 회장까지 모두 참석한 자리였다. 건물 밖에는 결과를 기다리는 기자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 한 도시의 미래, 그리고 여러 사람의 운명이 결정될 심판의 날이었다. 한서연과 그녀의 팀은 약속된 시간에 맞춰 회의장에 도착했다. 서연의 표정은 호수처럼 고요했고 그녀의 손에는 오직 데이터 스틱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반면 상석에 앉은 강지훈과 윤수아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지훈은 애써 냉정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굳게 담은 턱에 미세한 떨림까지 숨기지는 못했다. 수아는 자신감 있는 척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겁에 질린 사슴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마지막 순서로 한서연이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연단에 섰다. 그녀의 발표는 시작부터 모두를 압도했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계획 발표가 아니었다. 한편의 장대한 서사시이자 미래 도시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헌사였다. 우리는 지난 수세기 동안 더 높고 더 넓은 건물을 짓는 데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민해 보았을까요? 그녀는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며 시작했다. 스크린 위에는 최첨단 하이퍼리얼리즘 3D 렌더링 기술로 구현된 그녀의 도시가 펼쳐졌다. 이사회 임원들은 마치 실제로 그 도시를 거닐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들은 녹색 옥상들을 잇는 스카이 브릿지를 건넜고 중앙공원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으며 커뮤니티 마켓의 활기참과 작은 도서관의 고요함을 느꼈다. 그곳은 너무나도 현실적이었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었다. 서연은 감성에만 호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인간 중심의 설계가 어떻게 더 높은 부동산 가치와 낮은 유지관리 비용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하는지를 완벽한 데이터와 논리로 증명해 보였다. 그녀의 계획이 꿈에 불과할 것이라던 강지훈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철저하게 계산된 비즈니스 모델이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은 마지막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넘어갔다. 땅의 기억, Memory of the Land. 회의장의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스크린에는 그곳에 살았던 주민들의 낡은 흑백 사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서연은 낮은 목소리로 땅의 역사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다. 화면에는 옛 교회가 있던 자리에 세워질 작고 소박한 추모공원의 조감도가 나타났다. 기억이 없는 도시는 영혼이 없는 도시와 같습니다. 저희는 이 작은 공간을 미래를 위해 길을 터준 공동체를 기리기 위해 제안합니다. 비극적인 화재로 흩어져야만 했던 그분들의 삶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녀는 누구도 고발하지 않았다.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비극적인 화재와 흩어져야만 했던 이라는 단어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회의실 공기를 짓눌렀다. 강지훈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그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들었다. 부지 매입 과정의 어두운 일면을 어렴풋이 알고 있던 몇몇 이사들이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다. 윤 회장은 날카로운 눈으로 사위가 될 남자를 쏘아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의심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회의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또 다른 폭탄이 터졌다. 서연의 계획에 따라 박 팀장이 연 회장 뒤편에서 조용히 윤 회장의 비서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윤수아의 산업 스파이 시도에 대한 모든 증거, 즉 인쇄소 직원의 자술서와 돈이 오간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두 사람이 접선하는 CCTV 캡처 사진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류를 건네받은 윤 회장의 얼굴이 굴욕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딸을 노려보았다. 수아는 그 서류 봉투를 보고 공포에 질려 하얗게 질렸다. 프로젝트를 망치려 했던 자신의 어리석고 필사적인 시도가 세상에서 가장 속일 수 없는 단 한 사람, 바로 그녀의 막강한 아버지에게 발각되고 만 것이다. 서연은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했다. 그녀의 시선은 흔들림 없이 이 사회를 향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선택은 두 개의 디자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개의 미래에 대한 선택입니다. 이윤의 도시인가 아니면 사람의 도시인가? 잊혀진 과거 위에 세워진 도시인가? 아니면 그 역사를 끌어안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도시인가? 발표를 마친 그녀는 연단 위에 놓여있던 데이터 스틱을 조용히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강지훈이 똑똑히 볼 수 있도록 그의 정면을 향해 잠시 들고 보였다. 그 위에는 증거, 정주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다시 연단 위에 내려놓았다. 강지훈은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 그는 연단 위의 데이터 스틱을 보았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윤 회장의 분노에 찬 눈빛과 공포에 질린 수아의 얼굴도 보았다. 그리고 한서연의 비전에 완전히 매료된 이사회의 분위기도 읽었다.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였다. 부인하고 싸우거나 아니면 항복하고 받아들이거나. 전자를 택한다면 서연은 저 증거를 세상에 공개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TK그룹은 물론 자신과 윤수아, 윤 회장까지 모두가 파멸할 터였다. 후자를 택한다면 그것은 전문적인 항복이자 도덕적 철학적 패배를 스스로 인정하는 션우이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회사의 붕괴를 막고 이 끔찍한 진실을 덮을 수 있었다. 회의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인 강지훈의 마지막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었다. 고통스러운 침묵의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다. 한서연 대표가 제시한 비전이 우리 TK그룹이 나아가야 할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항복이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낮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윤수아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작게 흐느꼈다. 윤 회장은 그런 딸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뒤이은 이사회의 투표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 아키텍처 연이 밀레니엄 시티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회의실이 서연을 향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을 때 그녀는 홀로 미동도 없이 서서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자의 희열이 아닌 깊고 지친 슬픔이 어려 있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그는 방금 단순한 프로젝트 하나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버렸던 여인이 주재한 양심의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무자비함과 배신 위에 세워졌던 그의 화려한 제국은 바로 그 순간 소리 없이 먼지가 되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직후 TK타워는 보이지 않는 폭풍에 휩싸였다. 아키텍처 연애 기적 같은 승리 소식에 언론이 들끓는 동안 건물 내부는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가장 먼저 칼을 빼든 것은 윤 회장이었다. 그는 텅 빈 이사회 회의실에서 강지훈이 보는 앞에서 딸에게 파혼을 통보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비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내게 실망했다. 우리 회사와 TK그룹의 파트너십은 전면 재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결혼 없던 일로 한다. 그는 이성을 잃고 울부짖는 수아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고 회의실을 나갔다. 화려한 신데렐라를 꿈꾸던 그녀의 추락은 빠르고 무자비했다. 복도를 울리는 그녀의 비명소리는 거짓과 욕망으로 쌓아 올린 성이 무너지는 단말마처럼 들렸다. 강지훈은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겨졌다. 단 몇 시간 만에 그는 승리 약혼녀 그리고 가장 강력했던 동맹까지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시선이 서연이 연단 위에 두고 간 증거라는 라벨이 붙은 데이터 스틱에 닿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몰락의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강지훈과 윤수아의 파혼 소식은 TK그룹의 경영 불안설에 기름을 부었다. 다음 날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TK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한서연의 승리와 강지훈의 약화된 입지에 용기를 얻은 이사회는 그동안 강지훈의 독단적인 경영에 불만을 품어왔던 세력을 중심으로 뭉쳐 밀레니엄 시티 부지 매입 과정에 대한 특별 내부 감사를 발의했다. 강지훈의 사냥가의 역할을 하던 독사는 주인의 몰락을 직감하고 다른 범죄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거나 잠적해버렸다. 그의 손과 발이 모두 묶이고 그가 세운 철옹성 같던 제국은 내부에서부터 빠르게 붕괴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펜트하우스에 틀어박혀 세상과 담을 쌓았다. 빗발치는 전화를 무시한 채 그는 서연이 남기고 간 데이터 스틱을 자신의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는 산골 마을에 낡은 사택이 나타났고 노쇠한 목사가 눈물을 흘리며 그날의 진실을 증언하고 있었다. 협박 편지의 사진 그리고 방화범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찍힌 CCTV 영상이 이어졌다. 그가 애써 외면하고 합리화했던 자신의 추악한 민낯이 그가 버렸던 여인이 건넨 증거를 통해 눈앞에 펼쳐졌다. 지난 20년간 그를 지배했던 야망과 분노가 아닌 다른 감정이 둑이 터진 강물처럼 밀려왔다. 후회 수치심 그리고 영혼을 도려내는 듯한 상실감.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성을 쌓는 데만 몰두한 나머지 자신이 진정으로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파괴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의 순수했던 영혼, 그리고 한서연을 향했던 사랑. 그는 비로소 자신이 치른 대가의 무게를 실감했다. 어떤 절박한 심정에 이끌려 그는 차를 몰아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곳으로 향했다. 낡은 동네, 그리고 그 모든 세월을 지켜보았을 거대한 은행나무. 동네는 많이 변했지만 은행나무만은 20년 전 그날처럼 그 자리에 서서 황금빛 잎을 흩날리고 있었다. 그는 약속이라도 한 듯 나무 아래에 섰다. 그녀가 올 것이라는 보장은 없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기댈 곳도 돌아갈 곳도 이제는 이곳밖에 남지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익숙한 그림자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한서연이었다. 그의 몰락 소식을 들었는지 아니면 마지막 남은 한 가닥 연민 때문이었는지
그녀는 그곳에 나타나 주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강지우는 더 이상 세상을 호령하던 오만한 총수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길을 잃은 지치고 상처 입은 한 남자의 초상이었다. 그는 그녀의 모습을 보자마자 무너져 내렸다. 더 이상 변명도 체면도 없었다. 그는 그저 이야기했다. 자신의 두려움 뒤틀린 야망, 그리고 타협이 어떻게 범죄가 되어버렸는지를, 수아와의 결혼을 비즈니스라며 스스로를 어떻게 기만했는지를, 그녀에게 연락하지 못했던 자신의 비겁함과 그녀를 얕보았던 자신의 오만함을 모두 고백했다. 소년 시절 이후 처음으로 그는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너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려고 제국을 만들고 싶었어. 그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갈라져 나왔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텅 빈 성의 왕이 되어 있더군. 내 인생의 유일한 보물이었던 너를 잃어버린 채로.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다. 내가 다 잘못했어, 서연아. 너무 늦었다는 거 알아.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제발 나를 용서해줘. 서연은 그의 고백을 묵묵히 들었다. 그녀의 표정은 분노도 연민도 사랑도 아니었다. 깊고 슬픈 이해심이 담겨 있었다. 그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용서할게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 쉽고 진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내가 사랑했던 소녀는 20년 전 이 나무 아래서 죽었어, 지훈아.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은 나에게는 낯선 사람일 뿐이야. 미워하지 않아. 다만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잔인할 정도로 평온했다. 당신의 사과는 20년이나 늦었어. 그 사과는 내가 받고 말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야. 그건 이제 당신이 평생 안고 가야 할 짐이야. 나에게 용서를 구할 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인생을 망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사죄해. 어떻게든 속죄하면서 살아.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용서는 그것뿐이야. 그것은 증오에서 비롯된 거절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과거에 묻어버리는 깨끗하고 완전한 이별의 선언이었다. 그녀는 그를 자신에게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에게서 완벽하게 해방시켰다. 그녀는 더 이상 약속도 분노도 그의 사과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서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흩날리는 황금빛 은행잎 아래 무너진 제국의 왕이 홀로 남아 오열하는 모습을 남겨둔 채 그녀의 길고 길었던 기다림은 끝났다. 그가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었다. 더 이상 그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온전히 자신의 두 발로 자신의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로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산이 반쯤 변할 시간 동안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극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과거 잿빛 공장지대와 낡은 주택들이 어지럽게 얽혀있던 낙후된 도심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도시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났다. 밀레니엄 시티는 완공되자마자 각종 세계 건축상을 휩쓸었고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이자 문화적 현상이 되었다. 오늘 도시의 심장부인 중앙공원에서는 성대한 준공기념식이 열리고 있었다. 수많은 시민들과 국내외 저명 인사들, 그리고 전 세계의 언론이 모여 이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축하했다. 단상의 가장 중앙에 프로젝트를 총괄한 건축가 한서연이 서 있었다. 5년 전 차가운 분노와 슬픔을 감추고 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더욱 깊어진 우아함, 그리고 자신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낸 창조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온화한 자신감이 그녀를 빛나게 했다. 도시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으로 지어집니다. 그녀는 준비된 연설문 대신 시민들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는 이곳에 벽돌과 시멘트로 된 구조물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연인들의 속삭임과 노부부의 평화로운 산책이 채워질 빈 공간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 도시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부디 이곳에서 마음껏 사랑하고 꿈꾸고 행복하십시오. 그것이 건축가로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공원은 떠나갈 듯 나랄 듯한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서연은 단상에서 내려와 자신이 만든 도시의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눈에는 자신이 설계한 공간들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가득 담겼다. 하늘 공원을 잇는 스카이 브릿지 위에서 조깅을 하는 젊은이들, 인공 시냇물에 발을 담그고 노는 아이들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노인들. 그녀의 도시는 그녀의 철학대로 심장이 뛰고 피가 흐르는 따뜻한 공동체로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녀의 삶도 도시처럼 새로운 안정을 찾았다. 아키텍처 연은 세계적인 건축 회사로 발돋움했고 그녀는 존경받는 거장이 되었다. 늘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던 박 팀장은 이제 회사의 공동대표가 되어 그녀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로 함께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기도 했지만 서연은 그저 편안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녀의 행복은 더 이상 한 남자에게 종속되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완전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그녀의 과거를 뒤흔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강지우는 그날 이후 TK그룹 총수 자리에서 물러났다. 밀레니엄 시티 프로젝트를 한서연에게 넘긴 것은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이자 생존 본능이었다. 그는 서연이 증거를 터뜨리지 않은 덕분에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지만 부지 매입 과정의 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만 했다. TK그룹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거쳐 과거의 명성을 상당 부분 잃었다. 서연은 아주 가끔씩 그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가 자신이 불태웠던 교회와 쫓아냈던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사죄하고 자신의 남은 재산을 털어 그들의 재활을 도왔다는 이야기. 그리고 얼마 전에는 밀레니엄 시티의 작은 추모 공원에서 그를 보았다는 목격담도 있었다. 이름 없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작은 비석 앞에 하얀 국화 한 송기를 놓고 오랫동안 서 있다가 조용히 사라졌다고 했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끝나지 않을 속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와 그녀의 길은 이제 영원히 다시는 만나지 않을 터였다. 윤수아는 파혼과 동시에 아버지에게서 의절당한 뒤 사교계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의 어리석음이 가문의 먹칠을 했다고 분노했고 그녀를 먼 해외로 보내버렸다. 한때 모두의 부러움을 샀던 그녀는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의 그림자가 되었다. 질투와 거짓말의 대가는 그토록 공허했다. 어느 늦가을 오후 서연은 문득 옛 동네를 찾았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그들의 역사를 지켜보았던 거대한 은행나무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20년 전 그 소년과 소녀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섰다. 바람이 불자 수만 개의 황금빛 은행잎이 눈처럼 쏟아져 내렸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깨진 약속의 무게도 배신의 상처도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기묘한 감사함이 마음을 채웠다. 고통스러웠던 기다림과 잔인했던 배신은 그녀의 인생을 끝장낸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더 단단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시련이자 낡은 운명에서 그녀를 해방시켜준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깨진 약속은 그녀를 부수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를 자유롭게 했다. 서연은 황금빛 잎사귀 사이로 보이는 파란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잔잔하고 진실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한때는 잃어버린 사랑의 폐허 위에서 길을 잃었던 그녀는 이제 자기 자신의 손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를 세운 위대한 창조자가 되어 있었다. 그녀에게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